제가 중간고사 때 너무 문제수를 많이 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5페이지, 6페이지 쓰니까 그걸 읽느라고 주말에 제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말에는 좀 더 문제수를 줄여서 나를 우선 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이 죽음에 대한 글을 일단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세히 많이 써줘서 제가 읽는 아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제가 테이크홈 exam처럼 이렇게 문제를 미리 주니까 그냥 책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리터럴리 그냥 카피를 해와서 이렇게 외웠든지 또는 뭐 컨닝 페이퍼든지 어쨌든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별로 좋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텍스트를 읽고서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서 자기 말로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제가 텍스트에 쓴 그대로 쓰면은 그것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기말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 가지 이제 문제를 제가 앞에 5개를 냈는데 아마 내 생각에 다음에는 앞에 한 4개 내고 한 6개 정도를 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 3개, 큰 문제 3개, 또는 뭐 큰 문제 2개, 작은 문제 그런 식으로 6 정도를 낼까 생각하는데, 특히 뒤에 그 큰 문제일 경우에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텍스트를 기본으로 삼아서. 어쨌든 제가 매기다가 다 못 매겼습니다. 못 매겨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다 매겨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이 어려운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굉장히 높다는 데서 상당히 저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그 중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된 영혼의 어떤 그런 불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영혼과 육체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 요즘은 이제 그게 어떤 브레인 사이언스라든지 또는 그 뉴럴러지라든지 그런 하나의 신경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과학주의와 물질주의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것에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아직까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20세기부터 인간의 어떤 그런 영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루크레티우스적인 그런 하나의 접근이 현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바로 이런 신경학 계통의 뇌신경학 계통의 이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그런 일들이 또 한 100년쯤 지나면 이제 그 뇌신경학에서 본 육체와 영혼의 관계, 이런 것이 이제 또 업적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그래서 루크레티우스 사람들이 이제 비록 지금부터 뭐 거의 한 1800년 전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생각들이고, 그래서 루크레티우스가 오히려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어떤 영혼과 육체에 대한 어떤 그런 2500년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기본적인 여러분들은 지식은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좀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그런 뇌신경학의 어떤 그런 연구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느긋하게 그 발전의 방향을 지켜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연구가 아무리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리고 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정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그냥 아주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규명을 해도 분명한 것은 인간은 마음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한다는 것. 어떤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떤 교황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또 어떤 대단한 학자 뭐 다 포함하여 누구도 이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뭘 안다는 것과 뭐를 체험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아무리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내가 영혼에서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영혼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붓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마음에 대한 책을 읽고 죽음에 대한 책을 읽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가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죽음에 대한 상태 이걸 갖다가 체험을 못하면은 네가 머리로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가 들은 비유는 남의 목장에 양의 수를 세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들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따라서 사람이 이제 뭐 아무런 권력과 뭐 재산과 뭐 모든 걸 다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자기 마음을 우리가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설정해서 거기에 의존한다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흔들리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존재에 의해서 비로소 그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중요한 거죠. 특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마음에 이제 가는 그 방향들이 이제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한 것을 이렇게 많이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틀을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을 작품들은 대개 다 우리가 문학 작품들, 셰익스피어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그런 뭐 홀바이너 이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프레임을 바꾸어서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닌 간접적인 체험 생태로 가자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야 될 것은 이제 셰익스피어라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런 4대 비극을 지어서 뭐 햄릿, 뭐 오텔로, 뭐 맥베스, 킹 리어 이런 어떤 4대 비극을 지어서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최고의 어떤 그런 문학의 어떤 작가로서 셰익스피어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도 하고 해서 알겠지만 이 셰익스피어가 그 154편의 소네트를 통해서 14행시라는 그 소네트 14행시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거의 1450년이 지난
지금의 보아서도, 그러니까 500년 가까이 지났나, 그런 보아서도 이제 그 도저히 현대의 시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자연에 대한 관찰과 인간의 어떤 마음에 대한 그런 깊은 통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으면 느낄 수 있는 만큼 이제 그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무슨 그런 조용필 노래나 모차르트의 그런 그런 피아노 그런 콘체르토나 다 그게 그거지. 사람 마음이 다 흥분되고 그런 것을 다 똑같은 거지. 그게 뭘 그 차이가 있냐. 그게 무슨 대중음악과 그런 하나의 클래식과 차이가 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남산을 보고 남산에서 기분 좋게 느끼는 것과 설악산에 가서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은, 설악산을 안 가본 사람은 사실은 그 기분이 똑같이 흥분된다고, 똑같이 즐거움을 준다고 해서 남산을 보는 즐거움과 내가 지금 남산 옆에 내린 이야기하면 남산이 싫어할 것 같은데, 남산 산신령이, 그러나 남산 산신령과 설악산 하더라도 우리가 설악산을 가서 공룡능선을 갔다 온 그 체험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필 노래도 굉장히 즐거움과 엑사이트먼트를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었을 때 그때의 즐거움은 거기에 비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단순한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깊이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성에 대한 깊이. 사람은 대중적으로 가볍게 즐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깊이까지 내려가는. 대부분 예술가들은 그 깊은 부분들이 되게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룬 그 죽음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감성이 예민해집니다. 죽음에 대한 통찰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가장 삶에 대한 체험의 깊이가 이제 깊어져요. 그때는 온 인간의 모든 토탈 컨셔스가 다 발동을 하여서 그런 굉장한 통찰에 이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백치를 읽으면은 그 백치 중에 이제 그런 장면이 그건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어떤 체험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대학교 다닐 때 1870년도에 대학교를 다닐 때 그때 이제 황제에 대한 반란 업무에 걸렸어. 니콜라이 황제에 대한.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체포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요즘 지금 학생 운동하다 사형 선고를 당해갖고 9명이 이제 그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9명이 이제 이렇게 나란히 이제 무릎을 꿇고, 도스토옙스키가 여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이 자기 앞에 있는 세 명의 동료가, 친구가 이제 거기 뒤에 이제 묻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 이제 총으로서 이제, 쏘아서, 사격병들이 이제 총을 쏘아서 세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시체를 세 명을 끌어내리고 치우느라고 5분이 걸린 거예요. 5분이 남았어요. 도스토옙스키한테. 근데 그 백치에 자기 이야기를 백치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 5분 동안에 이제 앞에 2분 동안은 자기 남아있는 6명 친구한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2분은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뭔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어떤 지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제 눈에 다 담아가려고, 그래서 2분 동안 쳐다보고, 이제 그 나머지 1분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금 5분 뒤에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살아가는 매 1분을 갖다가 한 달처럼 늘려서 그렇게 살아갈 텐데 하면,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삶에 대한 그 애착이.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내 여태까지 허비했던 내 1분을 갖다 거의 한 달처럼 생각하면서, 그거는 내가 숫자상 내가 기억이 조금 그렇지만 거의 1분을 한 달처럼 늘려서 집중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했는데, 갑자기 황제 측에서 이제 밀사가 와서 6명 이제 그 사형 중지, 그리고 시베리아로 이제 귀향을 갔어요. 도스토옙스키.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과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문학 작품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죽음에 대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공포와 그 다음에 자기의 의식이 끊어져서 어떤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서 쓴 작품들에는 가장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가장 중요한 통찰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은 사실은 뭐가 껍데기고 이제 뭐가 알곡이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나 어떤 죽음에 대한 체험을 실은 문학 작품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상당히 내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 상당히 많은 그런 말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이 엄청 불필요한 일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5주 동안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돈도 안 되는 그런 뭐 그냥 우리가 시간 나오면 그냥 그 시간 보내기 위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서 이렇게 문학 작품을 시를 읽고 뭐 드라마 연극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삶에서 가장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낭비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 무언가를 가려내는 그런 하나의 나름대로의 그 타치스톤을 만들기 위해서, 젊었을 때 만들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뭐 회계학이라든지 뭐 북이라든지, 박용승이 가장 강조하는, 박용승은 중앙대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북이를 가르쳐서 북이를 교양 필수로 만들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필요한가 불필요한 걸 가려내는 그 능력을 갖다가 이제 대학교 때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걸 계속 하고 살아가면 아무리 북이를 잘하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시를 읽고 이게 무슨 나의 삶에 뭐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도움이 되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뭐가 도움이 된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가장 프랙티컬하다는 것이 가장 임프랙티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그 역설이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 셰익스피어가 그 당시에 이제 이 문학 작품의 시를 쓰면서 이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던 어떤 소위 말해서 연애시입니다. 연애시이고, 이 연애시가 이제 굉장한 그런 감동을 주는 건데, 앞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셰익스피어 연애시에 나오는 그 연애하는 그 예인의 어떤 그런 정체가 사실은 남자인 젊은 귀족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어떤 사랑하는 감정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키츠라는 시인이 26살인가 뭐 28살인가 아주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존 키츠라는 9세기 아주 정말 위대한 뻔했던 그런 대단한 시인이었는데, 영문학사 시간에 여러분이 키츠에 대한 시를 배운 사람도 있을 테고, 그 키츠가 사실은 셰익스피어를 가장 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일찍 폐결핵으로 죽으면서 사실은 키츠의 시는 더 이상 발전을 못했는데, 그 키츠가 제일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입니다. 그래서 그 키츠의 그 썼던
그 셰익스피어에 대한 어떤 그런 찬미를 보면은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컨셉트라는 그런 아주 전혀 예상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결합을 시켜서 이제 그 셰익스피어가 사랑의 감정을 이제 표현하고 그 자기의 연민을 자기 시 속에서 완전히 임모탈라이즈, 불멸화시키는. 누구나 자기 연인의 아름다움과 자기 연인이 불멸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부분이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하자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약하고 유한한데 그 문학 작품은 이제 예술의 어떤 그런 영원함을 가지고 그 인생의 아름다움과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전 그런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하면 이 303페이지를 보면 그런 게 있지만 셰익스피어는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의미를 일상의 현상적인 사실을 찾기보다 일종의 축제적인 즉 이데아적인 초월과 승화의 순간에서 발견하며 그 순간의 영속화 불멸화 기능을 예술한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철학적인 그런 용어로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세상을 보는 그런 플라톤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온갖 그런 어떤 표피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은 누구나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막 희로애락을 느끼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셰익스피어는 바로 이 표피 아래에 뭔가 아주 그 이상적이고 변하지 영원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소위에서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플라톤에 대해서 잠깐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눈에 들어오는,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피노미논 밑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 영원한 폼이랄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과 그 밑에 있는 이것은 하나의 축제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365일 동안 이제 살아간다. 그러면은 가령 휴일이나 또는 공휴일이나 축제일 같은 경우에 이제 있을 때 사실은 인간의 삶이 가장 그 삶의 정수가 드러나는 그 순간은 그런 축제의 순간이라. 그리고 휴일, 공휴일이나 이런 어떤 그 순간에 삶의 어떤 그런 노동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과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이 가장 발휘되는 그 순간에서 삶의 정수는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자기 연인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의 낯에 의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시간의 마수에서부터 자기의 연인을 빼내어서 복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04페이지로 늘어오면 이제 무상함의 귀중함이라는 것은 제일 위에 이제 스케어라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무상함의 귀중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무상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산을 이제 뒤덮고 있던 그런 화려한 만발한 그런 어떤 봄의 꽃들이 지금은 그냥 녹색으로 사라지고 그때는 마치 꿈길처럼 없어져 버려요. 이런 하나의 무상함이 트랜지언트한 세상은 아름다운 것. 어젯밤에 즐겁게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뭐랄까 그런 엑스터시 순간을 지냈던 어떤 관계들도 어느 그 순간이 지나면은 전혀 아무런 그런 걸 남기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그런 것이 무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이제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항상 가치 있다면은 너무나 take it for granted 하다면은 그걸 위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금방 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들도 이 사랑의 아름다운 순간이 금방 사라질 것이고 언제 또 거의 싸우게 된다든지 또 배신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순간을 굉장히 감사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험벌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take for granted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술가들이 사랑을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묘사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술가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금방 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훨씬 더 이제 소중하게 여겨서 그 순간을 이제 작품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거죠. 항상 있다면은 항상 꽃이 피어 있다면 굳이 꽃을 묘사할 필요가 없고 그냥 꽃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꽃의 순간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상하기 때문에 그 꽃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꽃이라는 것이 가령 이제 우리가 306페이지를 보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장미를 비유하자면 30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시작되는 소네트 속의 사랑이 이제 일상을 탈각시켜서 이데아의 축제로 만들듯이 장미도 올이 되어야 장미. 우리가 1년 내내 장미나무는 이제 있습니다. 365일. 그러나 그 2월에 보는 우리 장미는 뭐 잡풀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흙먼지를 덮어서 2월의 장미는 추레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추레한 그런 다른 어떤 꽃나무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추레하게 흙먼지를 덮어서고 있던 그런 1년 내내 거의 360일 가까이 350일 가까이를 그렇게 추리하게 서 있던 장미가 딱 열흘 정도 이제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5월의 어느 오후 햇살에 자신의 이데아가 마음껏 발현된 이데아라는 것은 자기의 원래 형태입니다. 장미가 원래 가져야 할 그런 가장 이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그런 슬프도록 이제 아름다운 거죠. 그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움. 그 어떤 환희의 정점을 지나서 이제 시간에 손을 타서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꽃잎은 선홍빛을 내주고 탄력을 잃고 중력에 못 이겨 꽃잎이 이제 중력을 못 이겨 아래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천지의 장미는 자체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가 그 고속 촬영가를 이렇게 카메라를 대놓고 이제 열흘 동안 이렇게 그 장미꽃이 필 때부터 시작해서 질 때까지를 이렇게 쭉 그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한 30분마다 또는 10분마다 이렇게 조리개를 이렇게 열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나중에 보여주면은 그런 사진 여러분들 많이 보았죠? 고속 촬영한 사진들. 그러면은 장미가 자기 꽃의 완벽한 그 형태를 유지하는 꽃보리가 꽃으로 된 순간부터 꽃잎이 탄력성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까지는 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 장미꽃이 피어있지만 4시간 정도만 가장 완벽한 절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4시간부터는 피기 전과 핀 후로 이제 나눠지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자연의. 여러분 장미를 실컷 보고 싶으면은 그 과천 대공원에 가면 장미 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 세계의 장미가 여러 수백 종류가 있어요. 바야흐로 5월 달에 여러분들이 거기 가셔서 장미를 보시면 됩니다. 정말 각종 아름다운 장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인간도,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이 셰익스피어는 그 연인의 바로 그 가장 절정에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서 그것을 영원히 불멸화시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4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자세히 읽으면 퀴즈와 그 셰익스피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퀴즈에 Ode to Grecian Urn이라고 그리스 그 항아리에 비치는 오드라 송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항아리라고 항아리가 굉장히 보통 큽니다. 이렇게 애들 키만큼 큰 항아리가 있어요. 퀴즈가 이제 그 그리스 큰 항아리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서 쓴 시입니다. 그 쓴 시인데 그 시 속에는 이제 이 그림 속에는 어떤 이제 그림이 있느냐 하면은 그 숲 속에 그 님프들과 남자 님프하고 여자 님프가 이제 서로 막 쫓아다니면서 사랑의 어떤 체이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남자 님프가 이제 막 여자 님프를 쫓아가는데 그림에서 그 항아리에 이제 거기 그림을 그린 화가는 거의 그 남자 님프의 입술이 여자 님프의 입술이 거의 가까이 다가갈 정도로 해놓고는 그 다음에 키스한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 그림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키스를 하고 어떤 절정에 이르지 않은 상태로서 해놓고 그 다음에 그때 키스가 한 말이 304페이지 아래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She cannot fade, though thou hast not thy bliss. Forever wilt thou love and she be fair.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키스를 하고 어떤 사랑의 절정에 이르렀으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허물어지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직 키스를 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너는 그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그녀는 계속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사랑의 어떤 그런 러브 엑스터시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데아를 채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상태를 그거는 키쳐 갖고 있는 뭔가의 어떤 하나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하나의 공포와 연결되어 무슨 포비아가 있는 거죠. 절정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의 포비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그 연락의 순간을 누리고 그걸 표현을 하는데 키츠는 누리기 직전 그 상태를 너무 이제 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현실에 대해서 초월하고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이제 305페이지 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 마지막에 이제 cold pastoral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어떤 그런 그 절정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차가운 그런 풍경이 된 거죠. 근데 셰익스피어는 이제 플라톤주의자이기 때문에 플라톤적인 생각들을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셰익스피어 유명한 동굴의 이제 그 비유의 우화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플라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플라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다 치아에 있는 사람들. 인간 다 치아에 있는데 치아에 누군가가 그 빔 프로젝터로 이렇게 여기다가
흑백 영화를 갖다가 이제 보여요. 우리 지금 다 흑백 영화, 플라톤이 볼 때는 다 흑백 영화예요. 흑백 영화로 우리가,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스크린 이미지로 그냥 흑백 영화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냥 이게 지하에 있는 그런 객석에 앉아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스크린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의 생각이. 근데 철학자들은 그런 그림자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 그림자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흑백 이미지들은 바로 그 지상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그냥 여기서 흑백으로 그림자로 찍어서 보여준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철학자들은 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철학 훈련을 하여서. 그래서 지상 바깥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거기는 가보니까 온 총 멀티 컬러도 된, 내추럴 컬러로 된 그런 온갖 꽃과 벌과 나비와 온갖 동물들, 그런 나무들, 거기는 아주 그냥 찬연히 햇빛이 내리쬐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매혹적인 자연의 풍광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는 그런 자연 내추럴 컬러고 여기는 그냥 흑백의 어떤 그런, 그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게 앉아있지 않고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필로소피아입니다. 필로소피아. 어떤 그런 진리, 소피아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필로에서 올라가는 게 철학학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게 바로 햇빛이 비치고 온갖 자연의 어떤 그런 색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 찬란한 세계가 이데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바로 현상계입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의 향연을 이제 햇빛이 비치는, 진리의 햇빛이 비치는 그런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항상 여기 살 수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살아야, 마치 장미꽃이 355일 동안을 그냥 보통 어떤 그런 꽃나무와 똑같이 그냥 지내야 하듯이, 인간도 자기의 가장 인간의 본연의 어떤 그런 이데아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하나의 조건상 1년에 며칠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켈란더상에서 축제기간이나 이런 그런 하나의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인간은 이런 육체에 의해서 이게 여기 묶여져 있지만, 그러나 어떤 축제의 순간에는 약간 디오니시언, 그런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하나의 인간은 스테이시스로서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조건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는 그런 하나의 정적인 스테이시스로 했는데, 그런 축제의 순간에는 엑스에 빠져나와서 도취되는, 우리 엑스터시란 말이 바로 도취한다는 말이 자기의 어떤 그런 정적인 그런 하나의 한계 상황을 탈출한다는 의미, 엑스터시란. 그래서 우리가 엑스터시를 느끼는 순간은 사실은 살아가면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제날이나 공휴일이나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는 날은 바로 엑스터시의 순간이고, 우리가 자기의 본연의 어떤 그런 자로 돌아가는 순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제 그런 이데아의 순간과 축제의 향연의 순간과 그런 인간의 본연의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누릴 수 없을 때 그걸 예술적으로 이제 대체적인 효과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걸 영원하게 할 수 있을 거다. 그 열흘 동안의 장미꽃의 절정의 순간을 나머지 355일 동안에도 영원히 어떻게 그걸 향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예술가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의 업무죠. 그러려면은
아름다우면서도 영원하다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우리가 결합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영원한 것, 사실은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허물어지게 마련이고 아름다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결합하려는 것이 예술가의 어떤 그런 하나의 노력입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우리 예이츠의 비잔티움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bird of golden handiwork planted on the starlit golden bough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빛으로 빛나는 황금 가지에 앉은 황금으로 빚은 새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잔티움은 그렇다고 예이츠가 생각했습니다. 비잔티움에 가면은 그러니까 황금 가지에다가 왕궁에 황금새를 앉혀놨어요. 황금 가지에 앉은 황금새는 굉장히 아름답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터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술가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죠. 그래서 황금 가지라는 것은 어떤 그런 인성과 신성 그런 것들이 이제 신성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것이고 인성이라는 것은 이제 유한한 것인 거죠.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인간이 그 유한한 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가지는 썩어서 이제 삭증해야 되고 새는 죽어서 시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예술적인 그런 금으로서 이제 조각을 하여서 금으로서 이제 그 황금가지에 황금새를 만들면은 그것은 이제 이 항상 변하고 있는 이 자연 세계와 그 다음에 그 어떤 고정불변의 예술적인 귀금속의 세계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서 이제 그 영혼성을 누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빠진 부분은 이제 이 황금새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먹이를 먹을 수가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고정된 그런 존재로 사실은 아름다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떤 생명력을 이제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순이 하나는 어떤 그런 게스탈트라는 그런 하나의 형식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욕망과 그 다음에 생명력이라는 삶에 대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예술가들의 꿈이 되는 거죠. 이 예술 상징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살아 움직이는 형상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그 형식을 가졌으면서도 이제 살아있는 그런 걸 취하는 그런 그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약간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있어서 좀 기초 개념들 때문에 조금 힘들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원을 이렇게 그리려고 할 때는 물리학적으로 이제 바깥으로 가는 어떤 그런 하나의 원심력이 있고 안으로 들어오는 구심력이 있을 때 예술가라는 것은 이 그 구심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항상 삶은 벅차고 삶은 이해할 수 없고 종잡을 수 없고 생명력이라는 바깥으로 막 뻗쳐나가고 어떤 형식을 부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술가는 그 힘든 그런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간에 형식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구심력을 그걸 잡아 당겨서 그 어떤 무질서한 자연의 어떤 그런 하나의
질서를 부여하고 구심력적으로 형식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게 예술가의 어떤 그런 하나의 본능이라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도 여기서 그런 어떤 생명력에 의해서 막 부풀어 올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쇠락했다가 이게 막 인크리스, 디크리스 뭐 그런 식의 그걸 어쨌든 간에 자기 소네트 속에서 그걸 갖다가 형상화하여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예술가적인 본능이 이제 있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인간이 어떤 그런 하나의 유의 충동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을 이제 어린애들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들끼리 놀게 하면은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랄까 진흙 같은 걸 주면은 그 진흙을 갖고 뭔가 자기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게 유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은 제가 관찰한 건데 어디서 애들이 수영장에서 누가 똥을 쌌어요. 조그만 애가. 근데 처음에는 막 약게 하면서 막 더러워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똥을 가지고 놀아요. 애들이. 막 그것을 막 띵뛰기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하여튼 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놀이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자연에 대해서 유의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유의 충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그 무질서한 자연은 사실 무질서하죠. 거기에 뭔가 인간적으로 형식을 부여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하나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아주 독특한 그런 다른 동물과 다른 예술적인 본능이에요. 예술 본능이 그러니까 무질서한 자연의 카오스에 코스모스를 질서를 이제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셰익스피어 소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무질서한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생명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서를 부여하고 그게 이제 형식을 게스탈트를 부여하는 거죠. 많은 그 무질서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질서의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알 수는 없어요. 시간이 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인간을 뭔가 변하게 하고 추악하게 만들고 또는 시간이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아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낼 때도 제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들은 이제 시험 식귀를 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인용하는 부분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영시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되면은 309페이지에 Those hours that with gentle work did frame the lovely gauge where every eye doth dwell will play the tyrant to the very same.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그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 시간이 이제는 폭군처럼 굴리면 play the tyrant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기 연인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이제는 그 연인을 이제 추하게 늙고 추하게 만든다는 그런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갖고 있는 야누스 페이스라고 해요. 야누스 페이스라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이중 얼굴이 두 개인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라는 것은 For never resting time leads summer on to hideous winter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되겠죠. 시간이라는 것은
전혀 지치지 않고 아주 미케니컬리 지치지 않는 거죠. 해서 여름이 아주 화려하게 대지의 여름이 펼쳐졌는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끔찍한 그런 겨울로 끌고 가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시간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이렇게 폭군을 플레이드 타이어런트를 할 때 이 타이어런트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술가가 이 시간의 어떤 그런 폭군의 시간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침공하는 것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이렇게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방식이 이제 그 가령 여름에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곧 서리가 내리고 꽃이 이제 그냥 떨어져서 이제 거름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 그러면 저 아름다운 꽃, 인간으로 비하면 저 아름다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저 시간의 어떤 그런 파괴성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여름 꽃을 이제 그 많이 이제 하는 겁니다. 장미유로 만드는 꽃을 이제 서양에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미유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향기를 장미꽃을 여름에 피어 있는 각 들꽃이라든지 그런 야생화라든지 장미를 이제 그걸 끓여서 꽃을 끓는 물에 끓여서 그 향기를 이제 넣어서 병에다가 이제 향수병에 이제 부어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그 프로크리에이션 방식. 첫 번째는 이제 퍼퓸으로 이제 보존하든지, 안 그러면 그럼 영원히 장미 향기를 맡아서 지난 여름에 그 장미 향기를 여전히 이제 홀어서 후각으로서 할 수. 하나는 프로크레이션, 그 장미 향기의 어떤 씨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다시 심으면 다시 그 장미 향기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으로 비유해서도 뭐 마찬가지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는 20대의 아름다움을 이제 다 잃어서 이제 그냥 아름다움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자기가 애를 낳아서 그 다시 10대, 20대의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재생하는 방법이 바로 프리크리에이션 방법. 그것은 아주 인간을 영원히 뭐 DNA상으로도 그렇고 인간의 모습을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올트 에고를 자식을 통해서 이제 해서 또 그 다음 대에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이 이제 그런 하나의 종족 유지를 함으로 해서 그 영원히 아름다움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복제 방식이라죠. 셀프 크리에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311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Then what could death do if thou shouldst depart, leaving the living in posterity? 네가 만일 네 후손을 갖다가 살아있게 이렇게 자신을 남겨두면은 죽음이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죽으면 이제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 독신으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to be death's conquest and make warm the dying air. 그러니까 네가 사실은 독신으로 죽으면 너의 시체는 당연히 구더기가 먹고, 구더기에게 그렇게 유산을, 내 육체를 이렇게 구더기에게 물려주지 말고 결혼하여서 네 복제를 해서 영원히 아름다움을 간직하도록 하여라는 것이 이제 그 소네트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모탈라이제이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312페이지 가면 이제 그런 얘기죠. 열심히 인쇄해서 그 복사본이 사라지지 않게, 너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네 복제판을, 카피를 자꾸 만들게 되면, 그러면 너는 영원히 여러 군데 많은 그런 너의 아름다운 복제판들이 전 세계에 펼쳐지니까 그마저도 너는 영원히 너 영생을 누리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네트 12번, 이거는 이제 키츠가 가장 좋아했던 셰익스피어 소네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면 313페이지에 그 소네트 부분에
세 번째, 네 번째, 퍼스트 쿼터라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떤 이것도 결국은 바이올로지컬 어떤 그런 하나의 카피, 프로크리에이션 했다가 이제 너가 지금 이러니까 이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 번째 보면 When I behold the violet past prime, past prime이라서 절정을 지났다는 얘기죠. 절정을 진짜 한물간 그런 violet 그것이 이제 쳐다볼 때 and the sable curls all silvered or white with white라고 그랬죠. 이제 그 오랑캐 꽃이 이제 가을이 되면은 거기가 오랑캐 꽃이 이제 원래 그 아름다운 그 보랏빛 그 꽃은 사라지고 그 주위에 이제 그 하얀 써리로 덮인 그런 은빛의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오랑캐 꽃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아름다운 비하면은 그 인간에 비하면 사람이 젊었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이제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나이 들어서 하얀 수염과 뭐 머리카락 주름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늙은 인간의 모습이 이제 여기에 그 오랑캐 꽃의 이제 그 가을의 모습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한때 가축들에게 그늘을 정했던 그 나무들입니다. 두 번째 쿼터라는 이제 세 번째 보면 and summer's green all girded up in shivers borne on the bier with a white and bristly beard. 그 보면 이제 제가 번역을 보면은 한여름의 실록이 그 뻣뻣한 백발 수염의 곡식 단으로 묶여져서 연구체될 때 이것도 사실은 그냥 그 나무를 베어서 그 다음에 그 곡식을 베어서 이제 이렇게 그 수레에 곡식을 베어서 싣고 간지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를 쓸 때 셰익스피어의 마음은 곡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고 마침내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연구차에 싣고 그렇게 이제 가는 모습을 가을 그지해서 곡식들을 이제 실어서 집으로 가는 거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러나 거기도 보면 이제 비어라는 것이 바로 그 연구차를 말합니다. 수레가 아니라 곡식 나른 수레가 아니라 그 다음에 white and bristly bear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생각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여름에 굉장히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할 때 그 모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 오랑캐 꽃이나 곧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나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얀 수염을 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수레 연구차에 실려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운명에 있는 그런 인간들이니까 너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 카플릿입니다. 제일 마지막 그 소네트의 그 두 행시에서 And nothing against the time's side can make a difference, save breathe to brave him when he takes the hands. 그러니까 시간의 낯질을 피해갈 존재는 없다. 시간의 낯질에서 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낯질.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벌판에 온갖 곡식일 때 그냥 낯으로 막 쳐나갈 때 그때 그 낯질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자비한 시간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상 뭐 200년을 산 사람 없어요. 성경에서는 메투셀라가 800년을 살다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하죠. 그러나 그대가 자손을 낳아서 그에 대항하는 수밖에. 죽음이 그대의 손을 잡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낳아서 이게 복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술적인으로 이렇게 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그 방식을 여기서는 이제 접붙이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 처음에 셰익스피어 소네트 첫 부분에서는 이런 향기 추출법이나 이런 자기 복제 생물학적인 복제 방법을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예술적인 형상을 보면 안 돼. 그 중간 부분의 소네트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이제
같이 한꺼번에 인그래프팅하는 방식으로 나오는입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생물학적 자기 복제 방식입니다. 거기 보면 그 315페이지 그 소네트의 아랫부분 커튼을 보면 Now stand ye on the top of happy hours and many maiden gardens yet unset with a virtuous which would bear your living flowers much like than your painted counterfeit. 예, 여러분 이거 한글로 보면 이제 행복한 시간의 절정에 서서 아직 정원을 꾸미지 못한 많은 처녀들이 정결한 염원으로 virtuous wish로 당신의 초상화 모조품보다 더욱 닮은 그대의 살아있는 꽃들을 이것도 이제 생물학 어떤 처녀들이 지금 당신한테 시집 오기 위해서 아직 자기 정원도 안 만들고 당신의 집에 있는 그 걸려있는 초상화보다 더욱더 당신을 닮은 애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바로 너가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316페이지 보면 이제 그런 쭉 이야기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154편의 어떤 이 소네트가 다 그런 내용들로 이제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몇몇 소네트를 이제 부분적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그 부분들을 제가 316페이지에 쭉 그냥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쭉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 요 하나를 하고 오늘은 이제 끝을 낼까 합니다. 이 소네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오묘한 그런 하나의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소네트는 원래 그 세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문학과를 배우면 알겠지만, 뭐, 퍼스트, 쿼트렌, 사형시가 있고, 뭐, 세컨, 서드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카플리트라고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소네트 13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time of year thou mayst in me behold, when yellow leaves or none or few do hang upon those boughs which shake against the cold, bare ruined choirs where late sweet birds sang.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하면은 그 설명 뒷부분을 제가 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보죠. 중간에 지금 이 시는 그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지금 늙었다는 말은 뭐지? 하여튼 지금 어떤 병이 들어서 어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따라서 내가 곧 죽을 거니까 네가 살아있는 나에 대해서 좀 더 동정심을 가지고 더 치열하게 사랑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인데 그 자기를 이제 비유를 이제 하는 거죠. That time of year thou mayst in me behold. 그러니까 내 속에서 1년 중에 그런 때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이제 노란 잎이 나무에 이제 아예 달려있지 않거나 또는 몇 개, 한두 개 정도 그렇게 떨고 있는 가지에 매달린 그런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 좀 귀여운 새들이 노래했던 그런 텅 빈 폐허의 성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가령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나를 이제, 묘사를 하면서, 그, 자기를 이제, 뭐랄까, 가을의 어떤 그런 나목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게 다 떨어져서 이제 그 나뭇잎을 다 떨고 난 그런 가을의 나목
꼭 그건 아니지만 그래 되는데, 근데 갑자기 그 성가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Bare ruined choirs where let the sweet birds sing이라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 나무에다가 자기를 비하지 않고 나무를 있는 그 때를 이렇게 황량한 풍경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왜 갑자기 최근까지 귀여운 새들이 노래했던 텅 빈 폐허의 성가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가? 그럴 때 이제 내가 생각한 해석은 굉장히 의미가 비약을 이제 하는 거죠. 성가대가 나오고 이제 그런 점에서 그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17세기 그 당시에 이제 그 셰익스피어 살던 그 스트라트포드와 런던 사이에 많은 교회들이 그 수도원이 몰락하고 이렇게 교회가 몰락해서 이 폐허된 수백 개의 교회가 널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성가대 이야기, 여기 폐허가 된 그 성가대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서는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토마스 모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16세기 때 말 16세기 뭐 17세기 특히 16세기 토마스 모어는 16세기 중반이라고 생각하면 그때에 그 앵클로즈 운동이 일어났어요. 앵클로즈 운동. 앵클로즈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지주들이 자기 땅에 그 농사를 밀을 심는 것보다는 양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소작농들을 또는 농노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인클로즈를 해버렸어요.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양을 길렀어요. 농사를 지으면 수많은 농부가 필요했지만 그 이제 양을 기르면 몇 사람밖에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고, 그 다음에 뭐 도둑으로 바뀌고, 강도로 바뀌고, 그 16세기 영국이 아주 그 살벌했었어요. 그 지주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원제도하에서. 그래서 막 감옥소마다 막 죄인들이 막 강도, 살인, 뭐, 이러 막 넘치고 그랬어요. 그 토마스 모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상이었어요. 수상인데, 토마스 모어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양떼가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죽고 강도로 바뀌고 그렇게 막 사회가 불안하고, 그래서 양을 키우느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유랑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런던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시골에 있던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농노들이나 일반 그런 농부들이 가던 그 교회들이 아무도 이제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서울로 뭐 이렇게 대도시로 다 맨체스터 뭐 다 이런 리버풀 쪽도 런던 쪽으로 가게 돼요. 도시로 가야 거기서 뭔가 먹을 게 있는 것이니까 시골에서는 이제 땅이 없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당시에 지금 여기 그린 그 성가대 이야기는 텅 빈 폐허의 성가대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직접 보았던 그 어떤 스트라트포드에서부터 런던까지 보던 그 사이에 수십 개의 교회들이 다 수백 개가 다 이미 허물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게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셰익스피어 볼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농부들 아들들 딸들 예쁜 애들이 이제 하얀 면사포를 쓰고 이제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고 막 그 어떤 그 정말 가장 성당이나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가대에서 합창할 때 가장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부르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 성경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성가고 부르는 게. 그래서 그 성가대의 콰이어 그룹이었던 그 스탠드가 당연히 교회가 망하면서부터 그게 다 먼지로 뒤덮여게. 그걸 이제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근데 그것을 죽어가는 이 사람의 화자 입장에서 그걸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그 다음 맥락은 다음 시간에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 다음 맥락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제가 설명 자세히 하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만.